자, 13주차 3차시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살펴본 우리가 내적 타당도 내용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14주차 우리가 마지막 수업은 우리가 6월 3일 우리가 대통령 선거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 수업을 우리가 보강 주간에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월 3일 수업 내용은 온라인 수업으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주에는 이 영상을 한 개를 이제 시청하시면 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후부터는 영상 3개가 올라갈 겁니다. 25분 이상 되는 이 수업 영상 3개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강을 하셔야지만 14주차 수업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가 수업 영상 이제 듣는 기간을 굉장히 좀 길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았는데, 6월 3일 우리가 선거 있는 날 그날 우리가 수업을 들으신 후 동영상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크게 길지 않습니다. 한 주에서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마지막 수업 주차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수강하셔야지만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잘 감안하셔서 수업에 이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업 내용을 우리가 특히 온라인 수업 내용에서도 우리 다음 주 하는 내용에서도 오늘 우리가 온라인 내용에서 들어가는 조금 이 내용도 같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중복되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같이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단일 사례 설계 연구 그 내용은 제가 기말고사 이 서술형 과제로 미리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미리 그 사례 관련해서 그 내용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 유형 ABA, ABAB, BAB 그 내용은 우리 뒤에 가면 나오니까 우리가 온라인 수업 다음 주 온라인 수업 내에도 그 내용을 잠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우리에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숙지하시면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던 내적 타당도. 자, 일단 여러분들이 타당도와 신뢰도는 우리 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타당도는 어찌 보면 이제 실험 조사에 있어서 설문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설문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타당도는 맞고 틀리고의 즉 측정의 정확성과 관련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 그래서 얼마만큼 이거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이 측정 수준이 얼마만큼 일관되게 계속 쭉 오게 되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신뢰도, 그리고 일관되게 오면서 이것이 맞고 틀리고와 관련되는 이 정확성.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다고 해서 타당도가 무조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무조건 높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A를 두고 타당도를 B를 두었을 때 신뢰도, 타당도 즉 A는 B다 이런 정의관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A와 B 즉 신뢰도와 타당도는 정의관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는 항상 정의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수업 내용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술형이 아닌 갈로 넣기 문제나 이 객관식 문제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신뢰도와 타당도는 항상 정의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왜? 신뢰도가 높을 때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무조건 높기 때문에 이 문장을 잘 이해하시고 외워두셔야 된다라고 지난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적 타당도 기본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이 내적 타당도의 이 개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 특정한 조사 설계에서 발생한 실험 대상의 변화가 정말로 이 조사 연구자에 의해 조작된 실험 조치에 영향을 의한 것인가와 관련된 개념이라 했는데, 뭐 제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그대로 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 많이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다 깔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예전처럼 그렇게 따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굳이 따지자면은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이 지도 이런 거를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메모리 칩을 빼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길이 바뀔 수도 있고 도로 상태가 개편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내비게이션, 물론 이제 좀 오래전 이야기죠. 예전에 내비게이션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내비게이션 본체에 있는 이 메모리 칩을 빼서 다시 사이트에 들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뀐 최단거리 이 도로를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나요? 요즘 티맵이나 카카오맵 뭐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자동차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그 내비게이션 우리가 메모리 칩을 빼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나요? 요즘 안 하죠. 어떻게 되죠? 그쵸. 뭐 휴대폰에 있는 메모리 거기 뭐지? 티맵이나 카카오맵 같은 경우는 도로 사정이 바뀌거나 새로운 신도로가 나거나 기타 등등의 이런 이제 개편사항이 나타나면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물론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물론 이제 옛날 자동차는 아니겠죠. 최근 나오는 자동차들은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됩니까? 위성에서 수신을 받아서 카메라 정보나 기타 등등의 모든 길 정보, 이 내비 정보는 얘들이 다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메모리 이게 자동차를 타서 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가 됐을까? 우리 하나하나 다 점검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타당도 문제는 요즘 이제 데이터 연구에서 이 정확성의 문제가 이미 정확성이라는 것이 내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연구를 하더라도 그 연구 결과를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연구가 대부분 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빅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타당도가 어느 정도 갖춰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좀 구분하시면서 여기서는 이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는 제가 요거 끝나면 바로 나오니까 수업 시간에도 제가 굳이 요즘 시대는 안 보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온라인 수업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는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어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린 저의 요인이 무엇인지 그 요 박스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6가지 이 사례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러한 제3의 변수들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연구의 정확성이 방해를 받는구나 라고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자 먼저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요인은 바로 뭐가 있냐면은 우연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연한 사건은 자, 내용부터 볼까요? 연구 중에 조작한 실험 조치 이외에 종속 변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뭐냐면은 뭔가를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실험을 하겠죠. 내가 했는 그 실험 이외에 다른 제3의 변수가 우연히 나타나서 결과를 바꿔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우연한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얻고자 하는 그 연구의 정확성이 방해를 받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해서 타당도를 떨어뜨렸다, 즉 정확성이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사건은 제가 어제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자동차 교차로 신호체계 변경,
마침 그때 예를 들어서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석유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때 당연히 도로에 자동차가 나오는 게 훨씬 적으면 적을수록 사고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수업 시간마다 총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과가 공부를 잘하는지 불시 한번 수업하는 장면을 복도에서 이렇게 강의실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경찰 행정관을 갔더니 어떤 학생이 엎드려 자고 있고 어떤 학생이 지각하고 있고 또 그 다음날 유아교육학과를 갔더니 또 뒤에서 휴대폰 보고 있고 또 일본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뭐 예를 또 무슨 과가 있죠? 간호학과를 갔더니 누군가는 수업 시간에 전화 받으러 뭐 왔다 갔다 그리고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이 막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마침 사회복지 상담학과를 왔는데 전원 다 한 명도 지각하지 아니하고 전원 다 집중해서 딴짓도 안 하고 졸지도 안 하고 휴대폰도 안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을 보고 총장님이 사회복지 상담학과 학생들은 정말 항상 열심히 공부 잘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침 사회복지 상담학과 자체에서 마침 총장님이 오시기로 한 그날 우연히 오늘 수업 시간에 졸지 않냐고 수업에 잘 집중하는 사람은 우리가 절대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A 플러스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공지가 학과 자체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마침 그날 총장님이 어느 학과가 공부 잘하는지 시찰하는 그날과 우연히 겹쳐진 거예요. 그래 되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진짜 열심히 공부 졸지도 안 하고 폰도 안 보고 항상 잘 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과가 휴대폰을 보거나 또 말이 장난치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침 뭐예요? 오늘 수업 잘하면은 A 플러스 준다라는 그 공지 나온 것이 우연히 겹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수업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 우연한 사건 때문에 결국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진짜 내가 연구해서 얻고자 하는 그 정확성이 방해를 받을 수 있겠죠. 성숙력과 두 번째는 어제 초등학생 키 크는 거 우유 먹은 학생들과 안 먹은 학생들 뭐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키 크는 체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특별히 우유를 따로 섭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놔둬도 키 크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유 먹는 이 키성장 우유가 아니면은 키성장 관련 체조 줄넘기 프로그램이 진짜 효과가 더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즉 줄넘기를 하는 집단 50명과 모든 것이 동일한 조건 내에서 줄넘기를 하지 않는 학생 50명 이렇게 해서 두 집단을 6개월 동안 시행한 다음에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은 집단에서 평균 몇 cm가 컸는지 또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반대편에는 뭔가를 시행했는 집단 물론 다른 조건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각 집단이 어느 만큼 키가 성장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뭔가를 했는 집단이 뭐 우유를 먹었다든지 키성장 프로그램이 뭐 줄넘기 체조를 했다든지 뭔가를 했는 집단이 안 했는 집단보다 평균 뭐 얼마가 더 컸다 이러면은 이것은 효과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성숙효과라는 제3의 변수의 방해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검사 효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해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반복되는 측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했던 사전 검사의 결과가 뒤에 하는 사후 검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 효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시험 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이 수업 시간에 이론적인 내용을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열심히 한 분에 한해서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쉬운 문제 우리가 왜 1급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잖아요. 쉬운 문제는 잘 이해되지만 그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를 보니까 이론적으로 배울 때랑 또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어렵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죠. 특히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 들었던 내용을 우리가 다음 학기에 사회복지 조사론을 다시 배우면은 우리 선생님들 이해하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 학기보다는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죠. 한번 했는 거에 대한 효과, 검사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검사 효과, 즉 한번 해봤기 때문에 잘하는 건데 원래 잘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잘하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 효과,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원래 연구하고자 하는 그 정확성에 방해받을 수 있겠죠. 도구 효과는 자 뭐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의 평가 관련된 거, 학교 생활 만족도 관련된 거, 그거 이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은 사전 사후 조사에 실시해서 그 실험을 어찌 보면은 진행하는 그 실험 연구자, 이 연구자 요원이 다를 경우에 특정 방법 변화로 인해서 결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키를 지금 재는 사람이 있어요. 키를 이제 재면은 정확한 도구를 가지고 와서 키를 정확하게 딱 재면 이 사람 키가 얼마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키 재는 사람에 따라서 키 재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뒤꿈치 끝나는 때부터 키를 잴 수도 있고, 누구는 바닥에서부터, 그래서 또 누군가는 뒤통수 끝나는 부분, 누구는 정수리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조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하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진행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일괄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재고 또 저 사람이 재고 측정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재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도구 효과. 그리고 실험 대상자 상실. 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 그 종단 연구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그거 있잖아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대상자를 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횡단 조사에서 패널 조사했죠.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은 연구를 하다가 연구 대상자가 그쵸 잠적하거나 뭐 좀 극한 상황일 경우 죽어버리거나 이래 되면 연구가 더 이상 진행 못하거나 연구가 진행되더라도 조금 빈약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종단조사, 시간적 차원을 두고 하는 이 종단조사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죠? 이 패널 조사 연구와 다르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는 연구를 하는데, 단 패널 연구와 다르게 연구 응답자는, 즉 이 피연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라도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경량조사였다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잘 이해하셨을 거리라 봅니다. 자, 일단 실험 대상자 상실이라는 저런 이제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통계적 회계. 통계적 회계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피겨스케이팅이나 아니 다이빙 또는 우리가 뭐 체조 이런 프로그램, 이런 이제 운동 종목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연기 시간을 빨리 끝냈다고 해서 1등이 되는 게 아니고, 뭐 달리기 시간 빨리 들어가면 1등이고, 축구나 뭐 농구처럼 골을 많이 넣으면은 1등이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연기를 한 다음에 거기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줘야 됩니다. 근데 AI가 주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순수하게 자기 주관에서 주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인 지표 기준은 있겠죠. 뭐 피겨 같은 경우는 뭐 턴을 몇 번 이상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고, 뭐 이런 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근거해서 심판이 자기 주관에서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국 선수가 나온다거나
또는 자기 자국 선수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수가 게임에 가서 뭐 연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누구지 북한 심판이 한다거나 뭐 이래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에게 점수를 적게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심사위원들 점수를 줄 때 보면은 한쪽 나라 사람들이 일방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죠. 각 나라 심판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점수가 나왔을 때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어떻게 합니까? 빼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해서 순위가 발표되잖아요. 통계적 회계라는 거는 우리가 극단적인 사례를 집단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 그래서 한쪽에 너무 치우쳐진 그런 거를 적용시켰을 때 그러면은 어찌 봤을 때 너무 잘 나온 점수 하나만 보고 아 얘는 굉장히 유능하구나. 반대로 조금 못 나온 점수 하나만 보고 얘는 굉장히 게으르구나.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극단적인 사례를 집단에 포함시켰을 때 발생하는 오류. 그로 인해서 이 타당도 정확성이 떨어뜨리는 방해받는 요인이 바로 통계적 회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은 우연한 사건과 성숙 효과, 검사 효과, 도구 효과, 실험 대상자 상실, 통계적 회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 타당도 내용 잠깐 볼까요? 우리 수업 시간에 어제는 사실 이게 뭐 온라인 수업이라서 이런 시간이 아니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자 보시면은 조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럼 밑에 보시면은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자 우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선 우리 동영상 수업에 이미 제가 말씀해 놨습니다. 그 말은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를 위한 필요 조건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 뭐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 보세요. 자 표본이 조사 대상을 대표할 만큼 잘 선정돼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아직 다음 주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 했는 거 보면은 유권자가 지금 4천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유권자가 4천만 명이 넘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만 19세 미만 아이들이 1천만 명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중에 만 19세 미만 아이들이 20%도 지금 안 된단 말이거든요. 왜? 만 19세 지난 즉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20살이 되고 나면은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지금 유권자가 이번에 보니까 4천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천만 명에게 누구 찍을 것인가 누구 지지하느냐 다 물어보고 하면 이게 전수조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표본조사를 하죠. 표본조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몇 명씩 뽑아서 하냐 보통 보면은 우리 기사 보면은 1,004명 1,006명 이런 식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뽑아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누가 가장 유력하게 될 것인지 이미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재명 씨가 지금 현재는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본투표에서 이재명 씨가 줄곧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2위를 김문수 씨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투표에서 바뀔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죠. 왜? 지금까지 샘플 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했는데 이 샘플이 일부를 뽑은 다음에 전체가 그럴 거다라고 우리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발표를 했는데 샘플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이제 샘플이 표집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샘플이 전체를 그렇다라고 보여주는 대표성이 방해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외적 타당도 제외요인입니다. 즉 내가 뽑은 샘플이 골고루 안 뽑히고 한쪽에 편향되게 뽑히게 된 경우 우리가 외적 타당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 조사에 대한 반응성, 대상자가 자신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1분에 눈을 몇 번 깜빡이는지 한번 볼까요 하고 말하고 나서 해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깜빡일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되면은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외적 타당도 제외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의 유형을 보면은 우리가 뭐 다행 이거는 사실 거의 요즘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제도 제가 잠깐 하려 하다가 거의 말했던 게 실험 설계 통제 집단 사전 사후,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솔로몬 내 집단 요인 설계. 이건 요즘에는 잘 이제 현실에서 안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좀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일 사례 설계 연구. 요 내용은 우리 어시 수업 시간에도 좀 중요하게 다뤘고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 필수 유형으로 나오니까 이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 잘 이해하시고 제가 다음 이제 온라인 수업 6월 세 번째 14주 온라인 수업 25분 이상 되는 영상 3개를 업로드할 때 이 단일 사례 설계 연구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